방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어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제작이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다그쳐야 한다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어제 16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확진자 모두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질병의 지역 감염이 확산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엠폭스 확산에 대해 나래서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유독 그곳만 발길이 뚝 끊깁니다. 오싹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석상 때문인데요. 머리가 있어야 할 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누가 석상의 머리를 일부러 훼손한 것일까요? 목 없는 석상의 비밀을 미스터리 M에서 추적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국내에서 16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1일 새 11명이 확진이 된 건데요.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11명 모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자,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걸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어제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확진자가 3명 추가됐습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3명 더 늘어서 모두 16명이 됐습니다. 첫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일선 병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도 하나 있는데? 그동안 그 원주에 저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것은 저희도 보기 힘들고. 뭐 지침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보건소한테 연락하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네, 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엠폭스, 과연 어떤 질병일까요? 작년까지 원숭이 두창이라 불렸던 엠폭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던 풍토병인데요. 하지만 2022년 기준 질병 양상이 변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 첫 확진자가 발생했죠. 이후 지난달까지 5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4월 7일 기준 현재까지 11명이 감염돼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급증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6번째 이후에 발견된 환자부터는 사실은 해외여행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복기가 3주기 때문에 이제 3주 이내에 해외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국내에서 발생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이제 지역사회 내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고.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감염되는 것을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유입 감염으로 추정된 앞선 5명의 확진자들과 달리 이번 달에 확진된 환자들 모두 해외 이력이 전무했습니다. 문제는 첫 국내 감염 사례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엠폭스 같은 경우는 자료라든지 데이터 이런 게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의 신고되는 속도를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환자 발생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 일본의 경우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어섰는데요. 대부분이 지역사회 감염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전 진단을 해서 찾아냈다는 얘기잖아요. 10배에서 100배 이상은 실제로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자가 증가하자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요.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질병의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에 대응책을 강화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대비 차원에서 미리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지역사회에서는 아직 감염이 없으니까 추이를 살피고 있는 중이고 증상이 있으면 병원이나 보건소 쪽으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증상이 발현됐을 때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시민들 엠폭스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홍수주사 그쪽에서 많이 생기고 거기서 퍼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던 거예요. 특정된 사람들만 딱 걸린다는 인식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주변에 다 알리게 된 거지. 안 알리고는 그럴 것 같아요. 초기 확산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발병했다 보니 성병으로 알고 있는 시민이 많았는데요. 초기 과연 이게 확진자의 사실일까요? 대부분은 성병 클리닉에서 확진이 됐었고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사회적인 낙인 효과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면서 확진자들이 조기 진단을 받지 않고 또 숨어 들어간다는 거죠. 전문가는 성관계가 가장 밀접한 피부 접촉이다 보니 감염률이 높은 것일 뿐 다른 경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염돼서 이제 생기는 수포가 터지면서 그런 부분들의 바이러스가 다 검출이 되거든요. 감염된 사람이 썼던 뭐 이불이라든지 뭐 수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오랫동안 같이 쓰게 되거나 이러면 전파가 가능합니다. 또한 엠폭스가 주로 성인에서 발병하다 보니 비특이적인 양상으로 증상이 발현한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조차도 다른 피부 질환과 구분하기 쉽지 않아서 초기 병변을 많이 놓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로는 엠폭스 진단 검사를 통해서만 감염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지정 병상도 다 해제가 된 상태여서 안내드릴 수 있는 병원 자체도 없으시고 만약에 의심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응급실로 오거나 확실하고밖에 안 됩니다. 엠폭스가 의심된다면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해서 검사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받게 되는데요. 검체 채취 과정 중 감염 위험성으로 인해 완전히 격리할 수 있는 병상이 있는 병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명률이 0.1% 미만으로 코로나19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행히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와 백신이 있고요. 자가치유도 가능합니다. 또한 앞선 5명의 확진자들 역시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의심하고 이제 의심이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본인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339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혹시 확진을 받는 게 이제 중요하고 질병청 예방수칙으로 타인과의 피부 접촉을 삼가고요. 침구리와 수건 등의 물품은 개인별로 사용하기를 권유했습니다.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특별한 예방법이 없는 만큼 증상이 의심된다면 빠른 신고만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길입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우산을 쓴 한 남성이 골목을 지나간 뒤에 아주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얼마 전 이곳에서 아주 위험한 사고를 당했다는 오토바이 기사. 당시 생각하면 좀 아찔한 사고죠. 당시 이 내리막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고 있었다고요. 맞은편에서 차가 왔어요. 일단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를 않는 거예요. 죽는구나 생각했죠. 일단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더 큰 사고를 피하다가 오토바이는 그대로 넘어졌고요. 곳곳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살펴보니까 여기가 잘려 있더라고요. 앞바퀴 뒷바퀴가 전부 다. 마치 고의로 한 것처럼 제동장치가 잘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고 발생 30분 전 누군가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오죠. 오토바이로 가까이 가더니 바퀴 쪽으로 몸을 숙여서 뭔가 하는데요. 범인이 노린 건 오토바이 아래쪽에 있는 브레이크 유압 호스였습니다. 저희는 총 2대고요. 저희 동네 다 하면 6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가게 앞에 세워두던 배달 오토바이를 표적으로 삼은 건데요. 이렇게 바퀴마다 제동장치를 절단했다고요. 그날 범인이 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입힌 피해는 총 3곳의 업체와 오토바이 6대였습니다. 피해는 곳곳에서 발생했는데요. 이걸로 행거라는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딱 되니까 딱 맞았거든요. 이게. 이걸로. 범행에 사용했던 건 바로 공업용 가위였는데요. 그렇다면 브레이크 유압 호스 절단, 얼마나 위험한 행동일까요? 유압류 압력으로 해서 이 호스를 통해서 캘리퍼 실린더가 밀면서 브레이크 판넬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동력이 발생하는 건데, 근데 이게 잘리면
브레이크가 완전히 듣질 않아요. 대형차나 이런 거 앞에서 정지 못하고 하면 그냥 밑으로 들어가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짓. 대체 왜 그런 거죠? 배달하시는 분들이 갈등이 있어서 먹고 그냥 우발적으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산으로 정체를 숨기기까지 했던 범인.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재물손괴죄를 범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가리면서 절단행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중손괴죄 이상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유든 생명을 위협하는 짓이라면 더더욱 하면 안 되겠죠. 지난 5일 전주입니다. 누군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요. 우산 속 가려진 공간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볼일을 다 끝내고 돌아서는데요. 달라진 점 눈치채셨나요? 올 때는 텅 비어있던 손이 갈 때는 뭔가 들려 있습니다. 택배를 주문을 했는데 전달 완료라고 이제 문 앞에 놓은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는데 매장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무선 이어폰을 구매해서 오매불만 기다렸다고요. 어이가 없잖아요. 좀 황당하고 설마 누가 그걸 가져갔겠어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그때는. 같은 날 밤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았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오는 여성 아주 낯익죠? 이곳은 제보자가 운영하던 식당이었는데요. 안으로 들어오네요. 사장님은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챘다고요. CCTV를 봤던 그 사람이라는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뭐 당당하게 와가지고 먹는데 99% 뭐 비슷하다고 해도 한 1%라도 아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도. 택배를 돌려주기 위해 온 걸까 기대했지만 정말 치킨만 먹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받을 택배는 또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소중한 택배를 잘 사수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가져갈까 테이프로 꽁꽁 붙여놨다고요. 어김없이 또 등장하는 여성. 이번에도 문 앞에 있는 택배를 그냥 가져갑니다. 한국은 남의 택배 안 훔쳐간다는 불문율이 깨지는 순간인데요.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죠? 홍보물 넣어놓은 조그만 박스가 있거든요. 그냥 뭐 맘대로 가져라 써주셔서 가져간 거다고 막 계속 이러더라고요. 다행히 합의를 보고 있다니까 마무리까지 잘 되길 바랍니다. 지난달 인천, 범상치 않은 솜씨로 주방문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도둑. 능숙하게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돈통이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죠. 허망하게 한숨을 내쉬는 도둑.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는지 혹시나 다른 곳에 돈을 놔두진 않았을까 주변을 한참 동안 뒤져봅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고 향한 곳은 냉장고네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들고 와서 자리에 앉아 쓰린 속을 달래보는 도둑. 황당하죠. 뭐 이런 도둑이 있나? 당연하듯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그냥 너무 마시고 CCTV 보면서 뭐 처음에 화는 났는데 계속 시간 지나서 좀 웃기긴 했어요. 소득 없이 갔으니까 자기도 이제 좀 현타 온 거죠. 한숨 쉬고 그냥. 이대로 그냥 포기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았던 걸까요? 한 번 더 슬쩍 살펴봅니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떠나가는 도둑. 그런데 이 도둑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고요. 황당한 바늘도둑도 대범한 소도둑도 결국 다 검거됩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대낮에 한 초등학교 앞으로 경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체 이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소처럼 평범했던 그날, 젊은 남성이 급하게 택시에 오르더니 다짜고짜 말을 끊습니다. 그러고 나서 휴대전화를 건네는데요. 대체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자신의 전화기에다가 문자를 작성하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확인을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 도청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셨나 봐요. 보이스피싱인 것 같으니까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달라는 거죠. 바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택시기사는 범죄를 직감했다고요. 그 기사님한테 제가 현금을 지금 2,600만 원을 들고 있고 돈을 받으러 오기로 했다. 이제 그러니까 기사님이 이제 저 건너편에서 내가 봐주고 있겠다. 약속 장소는 초등학교 앞. 둘의 작전은 보이스피싱범 검거로 변경됐습니다. 피해자가 신호를 보내자 찰떡같이 알아들은 기사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다가오는 상대방.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데요. 3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범이 검거되면서 이번 사건은 막을 내렸죠.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당하고 보니까는 진짜 이 사기꾼들한테 말려들기 시작하면은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죠. 피해자를 속인 수법은 뭐였을까요? 제 신분증이 도용이 돼서 그게 대포 통장에 사용이 되었고 담당 검사라는 사람한테 이제 전화가 넘어가면서 이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통장이 대포 통장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피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를 사건으로 고발하는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 배당이 저희 서울중앙지검까지 배당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영상통화로 위조했던 공문서를 보여줬는데 그 솜씨가 아주 정교했다고요. 현금의 일련 번호도 대조를 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돈을 요구를 하니까는 그때 뭔가 저도 이상하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었죠. 체포된 여성은 현금 수거책으로 현재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사님이 제 표정이나 뭐 이제 상황을 보고 진지하게 그 대처를 해주시고 이제 바로 경찰까지 전화해 주시는 그 모습에 지금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가한 주말 낮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에 연기가 납니다. 불이 붙은 차량. 그 사이에서 운전자가 힘겹게 나와 쓰러지는데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죠. 그 와중에 불길은 더욱 거세져만 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태어나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못 본 줄 알았어. 주차된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아찔한 상황. 한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불이 난 걸 발견하고는 곧장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편의점 직원이 곧바로 신고를 한 뒤 소화기를 가져다 주었고요. 이 남성은 소화기를 챙겨서 안전핀을 뽑고 바로 밖으로 나가죠. 그렇게 소화기를 분사하며 화재 진압을 시도하는데요. 그런데 불을 끄려고 왔는데 사람이 쓰러진 거 목격하고 이제 들고 있던 것만 뿌리고 사람부터 먼저 이렇게 저쪽으로 피신시켜서 드렸죠. 위태롭게 있던 운전자를 발견하고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고요. 사람이 저 쓰러져 있다 보니까 인명 피해가 발생할까 봐 그게 더 놀라서 일단 사람부터 구하자는 생각을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후 신속하게 또 한 번 소화기를 챙겨 나와 다시 한 번 진압에 나서는데요. 이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는 이부환 씨.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승용차 하나 돼 있었는데 차도 같이 이제 또 얹었는가 봐요. 차기 딱 깨지고 주변의 건물들 불 안 옮기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불을 끕니다. 이 화재로 차량 2대가 전소됐고 한 대는 부분 전소됐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날의 흔적. 화재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량 엔진 가열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병원에 문의한 바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화마에 망설이지 않았던 그 용기의 근원은 뭐였을까요? 저도 이제 쌍둥이 아빠고 부모인데 가장이 돼 보니까 가족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쌍둥이 아빠의 용기 있는 활약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도심 속 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봤었는데 공원에 그런 게 있어서 머리가 없으니까 무서운 느낌도 들고 기괴한 느낌도 많이 들어서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포근한 밤마시를 오싹하게 바꿔버린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깊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 네모난 게 마치 커다란 비석 같기도 한데요. 자세히 보니 팔과 손이 조각돼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죠. 오늘의 미스터리, 공원 한켠에 서 있는 오싹한 석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기묘한 석상. 밝은 날 보니 비석은 아닌 게 분명한데 볼수록 오묘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석상. 머리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처음부터 머리가 없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는 목 없는 석상을 보면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죠. 원래 머리가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없어진 줄도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걸 이제 우연찮게 발견해가지고 세워놓은 거라고. 지금은 목 위가 텅 비어 있지만 과거에는 분명 석상에 머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석상의 머리는 언제 사라진 걸까? 만약 머리를 잃어버린 거라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석상이 발견됐을 때를 기억하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는 그때는 완전 이게 다 넘어지고 막 석상은 목이 없었고. 석상이 발견된 건 30여 년 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비석들과 함께 발견돼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10여 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발견 당시에도 머리가 없었던 터라 얼굴을 찾아주려는 노력도 있었다고요. 얼굴을 갖다 올려놓고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영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치우고. 석상의 머리를 복원해봤지만 그 얼굴이 석상과 어울리지 않았기에 결국 처음 발견됐을 때 모습으로 되돌아간 석상. 그나저나 얼핏 손 모양이 보이는 이 석상, 대체 무엇을 새겨놓은 걸까요? 불상인가 했어요. 그 관세음 보살 이런 쪽으로 많이 연관은 돼요. 부처가 이러고 있잖아요. 부처가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불교들 모습 같은 거. 그래서 보통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이 손과 닮았다는 겁니다. 이는 깨달음과 서원을 손가락 모양으로 표현한 건데요. 머리 없는 석상에 새겨진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상의 그것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상의 정체는 섣불인 걸까?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석질은 저 북한산 돌이에요. 저 멀리 보이는 북한산의 돌로 만들어졌다는 석상. 북한산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기법이나 이런 걸 봐서는 취하고 있는 수인이나 옷자락 이런 늘어뜨린 거 봐서는 불교 부처님에 거의 흡사하고요. 연대를 측정하기는요. 제가 봐서는 한 적어도 400년 이상 됩니다. 약 4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을 닮은 석상. 그렇다면 인근 사찰에서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따로 들은 얘기는 없어요. 절에서만 지금 한 20년 근무했는데 들어본 적은 없어요.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잘 몰랐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근 사찰에서는 석상의 정체도 얼굴 없는 이유도 도통 모르겠다고 합니다. 석상을 살피던 전문가는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주는데요. 이런 일을 부러뜨린 거예요. 목이 잘려져 나갔는데 이 부분을 누가 시공을 했어요. 시공을. 누가 또 따듬었어. 잘린 부분을 날카롭고 그러니까 손을 좀 본 것 같아요. 누군가 일부러 석상의 목을 잘라낸 거라고 합니다.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석상의 목을 쳐낸 걸까? 조선시대 때 여기 그 불교를 막 억불정책했잖아요. 막 그냥 불교를 믿지 마라. 유교를 건국 이념이자 통치 사상으로 숭상한 조선 왕조에서 불교를 억압했던 승유 억불 정책. 그로 인해 당시 많은 사찰이 문을 닫았고 불교의 상징인 불상들 역시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죠. 석조로 된 불상 가운데 제일 취약한 게 목입니다. 강한 물체로 이렇게 훼손을 할 때 제일 약한 부분이 목이기 때문에 목이 제일 많이 떨어져 나가요. 불교 유적이 있는 곳에는 꼭 이렇게 머리가 훼손된 불상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석상 역시 같은 이유로 훼손된 걸까요? 오래도록 석상을 살펴온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고 계시는 지금 석상이 밥할머니 석상이라고 합니다. 밥할머니 석상이요? 밥할머니는 임진왜란 당시
부녀자들이 이끈 여성 의병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행주치마로 돌을 날라서 그 아군이 승리를 이끌고 권율 장군이 행주 대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리고자 함이 있었고요.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쳤던 행주대첩. 당시 부녀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 전투를 도왔다는 이야기 역시 유명하죠. 그 대첩에서 부녀자들이 이끌었던 여성 의병장이 바로 밥할머니라는 겁니다. 행주대첩을 대승으로 이끈 공신이건만 왜 이름 대신 밥할머니라고 불리는 걸까요? 밥할머니는 지금 이름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탄에 빠진 우리 이웃들 백성들에게 가산을 털어서 쌀을 논아주고 곡식을 논아주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절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웃들을 도왔기 때문에 보살로서 역할을 원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전쟁으로 힘들어진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던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석상이었던 겁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밥할머니의 후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조상이야. 그 할머니 때문에 나라가 성공을 한 거야. 오신이 할매가 돼서 친정에도 다 박할매 모시고 있어요. 올해로 101살이 된 김정래 할머니는 18에 시집 온 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치성을 드리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돈도 3만 원대 그리고 저래. 내가 얘네들 시집 와가지고 여지껏 한 거야. 그게 조상님이지 아주 그냥. 김정래 할머니는 밥할머니의 얼굴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근데 이렇게 장대였었대 아주. 아, 그거 보신 분들이? 보신 분들도 그렇게 생겼었대. 동상도 석상의 머리가 사라진 건 언제일까요? 개연성들이 있는데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일제감정기 때 외인들에 의해서 할머니의 석상이 목이 훼손되었다. 일본인들은 대체 왜 할머니 석상의 머리를 훼손한 걸까요? 그 행주 대첩에 있어서 할머니 역할 또는 여성 의병들의 역할에 의해서 그 일본군들이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일종의 그 백두대간의 그 철심을 박은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일제가 우리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 박아놓은 것으로 보이는 쇠말뚝이 무려 54개나 새로 발견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밥할머니 석상의 머리가 훼손된 것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추측인데요. 밥할머니 석상이 목이 없는 부분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그 좀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밥할머니 석상이 가진 내력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왜 이렇게 목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이곳저곳에는 불의에 저항하고 어려운 이웃과는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던 밥할머니의 뜻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하셨을 수많은 밥할머니들을 떠올려보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사정없이 앞차를 들이받는 블랙박스 차량. 심지어 들이받은 차는 순찰차였는데요.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추돌 사고 발생 10분 전 비상등까지 켜고 주행 중이던 제보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서 솔직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요? 어디론가 다급히 전화를 겁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지나가고 있는데요. 차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뭐라고요? 갑자기 차가 우웅 하면서 RPM이 갑자기 아이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줄질 않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았던 위급한 상황. 선생님 그 브레이크 양반 한번 꽉 밟아보세요. 지금 끝까지 밟고 있어요. 더 안 들어가요 지금. 안 되군요. 소방대원이 시키는 대로 해도 그것도 안 돼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속도로인데.
아니요. 선생님 일단 그 버튼은 전원 시동 버튼 3초 이상 눌러보세요. 3초 이상 눌러도 안 꺼져요? 순찰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청해야겠다 하고 경적이랑 상향등을 켰어요. 그렇게 순찰차를 빠르게 스쳐 지나간 제보자. 4차로가 가변차로이고 비상등을 켜면서 씩 달릴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죠. 정차하세요. 바퀴를 정차하세요. 이상함을 감지한 고속도로 순찰대. 바로 그 뒤를 쫓았습니다. 차가 안 보여. 차 앞바퀴 쪽에 불까지 붙은 위험천만한 상황. 어떡합니까? 불 튀고 지금 불이 붙은 것 같다. 좀 고장난 거 브레이크 제동 장치 고장난 것 같다. 운전하던 김정우 형이가 그냥 뭐 바로 제 얘기 듣자마자 바로 그 앞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아찔한 질주를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오! 선생님! 경찰차가 지금 박아서 섰어요. 경찰차랑 박았어요? 네, 경찰차가 박아줬어요. 차에서 불은 안 나요? 몰라요, 지금 연기 엄청 나는데. 아이고. 네, 이제 섰어요. 경찰분, 잠시만 전화 좀 받아주세요. 기사에 왔어요? 잠깐만요, 경찰. 차에서 무리하게 내리지 마시고. 운전석 쪽 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번지는 시간은 저희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화기로다가 먼저 껐습니다. 네. 대체 차 바퀴에선 왜 불꽃이 튀어 올라온 걸까요? 더 자세히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흰 연기가 났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그 연료 누유나 오일 누유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연료라든가 오일 누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돼서 전기적인 시스템이 제어가 안 돼서 결국 차를 세우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름이 새면서 전자기기가 망가졌고 그로 인해서 브레이크도 말을 듣지 않았던 건데요. 엔진오일 교체 시 고무 패킹을 점검하면 누유를 예방할 수 있다고요. 경찰이 있어서 더 큰 사고를 막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다친 사람 아무도 없어서 참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사고. 살찐 성인의 정신을 발휘한 경찰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위의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돌진 사고. 그렇게 속력을 내서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저기 말로만 듣던 급발진인가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과연 급발진일까? 아니면 착각일까? 아직도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제보자. 이쪽에서 나와서 이리 와서 이렇게 진입했으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그날의 사고. 조합장 투표를 하려고 줄 선 사람들 틈으로 트럭 한 대가 등장하더니 그대로 사람들을 향해 돌진한 겁니다. 창문도 깨져버리고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컸지. 그렇게 와서 남긴 거죠. 20명 정도 탑됐으니까 아마. 무려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6명이 다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날 아버지를 잃은 양성욱 씨. 수없이 부정해봤지만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좀 많이 허무하고 순간순간 그냥 좀 울컥할 때가 많죠. 처음에 저도 이 선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그랬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누가 우리 제정신으로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있는데 누가 거기를 돌진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왜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았을까? 자체 계산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없는 거를 살피시다가 정면을 보니까 갑자기 줄 서 있는 사람이 나타 있으니까 놀래서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악셀 밟아서 사고 일어난 것 같아요. 운전자의 착각으로 일어난 사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차가 여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SUV가 도로를 가로질러 전속력으로 달려오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아파트 담장으로 돌진합니다. 뭐가 쿵 하고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는 저희 집 밑에 차가 박혀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당시. 당황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이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계속 봐서 보이신다. 이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포항 구룡포에서는 무려 9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부산에서도 실수로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아 사망자 1명, 부상자 1명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택시가 추락한 사고 역시
운전자의 착각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뇌 자체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경우이고요. 본인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이런 행동들이 휴먼 에러, 슬립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슬립스 현상이란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당황해 페달을 잘못 밟은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좀 신체적으로 많이 피곤하다든지 또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든지 감정적으로 많이 흥분이 되어져서 막 조급하게 서두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가령 뭐 자동차 키를 꽂아놓고 내린다든지 시동 켰는데 다시 또 시동을 켠다라든지 이런 일들도 있고요. 운전자의 착각으로 발생하는 슬립스 사고, 실수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진 않을까? 조작 실수이기 때문에 고의교통사고냐 과실교통사고냐 판단하는 근거가 될 뿐이지 감경 사유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는 운전자의 중대한 운전 미숙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1년형이 아닌 3년형 선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슬립스 사고는 무의식적인 것이라 급발진 사고로 오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급발진 사고와 슬립스 사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실제 슬립스라는 거는 차량이 낼 수 있는 정상적인 회전력, RPM, 가속력이 발생을 하고요. 우리가 급발진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뛰쳐나가거나 출력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게 급발진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창 투표소 사고 운전자는 70대, SUV 운전자도 고령인 80대였고 부산 버스 정류장 돌진 사고 운전자도 80대로 고령이었습니다. 대체로 고령 운전자가 슬립스 사고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늘어 연평균 약 3만 500건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2021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에서 약 15.6%를 차지합니다. 분명히 노인이 되면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라든지 또는 그 브레이크를 밟는 예민도라든지 이런 능력들은 젊은 성인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권유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들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일본은 첨단 안전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고령 운전자분들한테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고령자가 많은 일본에서도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도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할 때입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으면 펼쳐지는 마법 같은 변화. 피나는 노력이 빛을 발하기까지 묵묵히 감내했던 기나긴 인고의 시간.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50년 동안 시계 수리했습니다. 한 50년 정도 됩니다. 긴 세월 동안 쌓아온 그들의 내공을 만나봅니다. 서울 충무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오퍼. 세월의 흐름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곳은 늘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한 번 왔다 가게 되면은 다 단골돼. 우린 잘하니까 그렇지. 명성이 어찌나 자자한지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여느 미용실과 크게 다른 점을 못 찾겠는데요. 궁금하던 그때 드디어 노포의 정체가 밝혀졌네요. 탈모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라고요. 가발 벗은 게 부끄럽네요. 점점 심해지는 M자 탈모 때문에 소가리가 심하다는 손님. 하지만 부분 가발로 인해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와, 자연스러워. 이번에는 전체 가발로 마법을 선보일 차례인데요. 이제 좀 젊어 보이네. 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대중탕을 가도 절대 가발을 벗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가서 뭐 샴푸하고. 확인차 머리를 빡빡 감아보는데요. 아, 정말 가발이 그대로 있네요. 내 머리가 아니라서 시원하지는 모르겠습니다. 머리 말리는 것까지 문제 없으니까 대중탕 갈만하죠. 그렇다면 다른 가발은 어떨까요? 걱정 반 기대 반 조심스럽게 샴푸를 해보는데요. 아이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가발 제작은
두상곤을 뜨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얼마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는지가 관건이랍니다. 틀을 이제 토대로 해서 가발을 심는 거죠. 100% 인모로 머리톱 맞춰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머릿결을 위해 그간 인모만 고집해왔답니다.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 올 한 올 틀에다 심는 거예요. 약 9시간이 소요되는 긴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바늘로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얇디 얇은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심어주는데요. 계속되는 작업이 힘들 법도 한데 주인장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힘든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9시간 동안요? 요거는 이제 기계로 박는 거죠. 머릿속이 없어요. 그렇네요. 손으로 하나하나 심은 거고요. 손으로 우와. 이렇게 심어야만 머리 이렇게 전체가 딱 우리 가마처럼 자연스럽게 골고루 심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가발이라고 할까요? 앞부분이라면 어디? 여기 정수리 부분이요. 앞부분하고요. 뭘 봐요? 네, 옆부분, 앞부분, 정수리 부분. 이제 이런 종류 과거에 비해 부분으로. 요즘은 여성 손님들도 많다는데요. 부분 가발만으로 젊음과 웃음을 모두 되찾을 수 있답니다. 대머리는 대머리가 하루. 저도 그만 이해합니다. 저 벗고 소주 한잔 같이 해요. 예. 천만 탈모인의 희망인 주인장. 계속해서 노뽀와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에서 만난 다음 주인장. 시계 수리 명장 1호라는데요. 17살 때부터 시계를 수리해왔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계를 수리 많이 합니다. 고쳐본 거에서는 한 150년 된 거. 기억에 남는 시계 중에는 아주 고가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가격은 한 25, 6억 나가는 시계. 고장난 시계를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태엽을 감는 기어가 부러졌어요. 표시한 곳이 부러진 부분인데요. 잘 움직이다가 헛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부속을 깎아서 집어넣으면 되죠. 제작이 이제 맡기시러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되니까. 시계 부품을 직접 만든다고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황동으로 깎을 거예요. 잠시 후 이 황동봉이 시계 부속으로 탄생합니다. 새 생명을 얻는 거지. 우선 고장난 부속과 같은 너비가 되도록 황동을 깎아내야 하는데요. 거침없지만 세심하게 크기를 줄여나갑니다. 주인장의 손 감각에 의존해 진행된 작업. 그 결과는요. 지금 이제 벌써 7.870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존 시계 부속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시계 부속은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1000분의 1mm 오차 있어도 안 됩니다. 여기다 이제 기어를 낼 거예요. 작업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톱니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작아도 너무 작은 황동에 톱니를 만들어야 하는 고난도 작업. 서서히 나타나는 모양 보이시나요? 왼손은 톱니의 간격을, 오른손으로는 톱니의 깊이를 조절해준답니다. 톱니의 개수와 간격이 동일해야만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데요. 그만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고요. 부속 다 깎았습니다. 50여 년의 내공이 담긴 작업 결과물. 정말 대단하죠. 이제 비로소 시계가 제대로 갑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시계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주인장의 손길로 다시금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래된 시계들은 스위스 회사에도 부속이 없어요. 본사에 그런 부품을 구비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부속 만들어서 해줍니다. 직접 만들 수 있는 부품 종류만 해도 400여 개. 그렇다 보니 다른 곳에서 수리 불가 판정을 받은 시계도 이곳에서는 문제 없다고요. 그 시계 점포에서 의뢰가 들어온 건데 시치면 돌아가고 분침이 안 돌아가죠. 한 자리에서 도무지 움직일 생각이 없는 분침. 원인이 뭔지 파악부터 해보는데요. 돌아가다가 기어가 부러진 데 오면 안 돌아가잖아요. 이제. 지금 멈췄어요. 기어가 지금 2개가 이빨이 부러졌네. 요걸 깎을 겁니다. 잠시만요. 근데 그게 크기가 얼마나 한 거예요,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요. 쌀알이 오히려 커 보일 지경. 이거 정말 가능한 건가요? 지금부터 작업 시작합니다. 태연하게 작업에 돌입하는 주인장. 기본 틀 만들기 작업이 순식간에 끝나고 여기다 기어를 낼 거예요. 정교함이 요구되는 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어찌나 작은지 장비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언뜻 톱니 모양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된 건가요? 요거다 지금 같이 나왔으니까 비교해 보세요. 어디요? 요건 내 깎은 거고, 요건 원래 부러진 거고. 보이지도 않아요. 기존 부품과 크기, 모양 모두 똑같습니다. 멈춰있던 분침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늘 다른 모양의 시계를 보면서 저한테는 생동감을 주는 보존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있는 시계라서 실증을 낼 수가 없는 존재죠. 앞으로도 계속될 주인장의 열정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의뢰가 들어온다는 마지막 노포. 이곳을 찾아온 건 수선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망가진 가방들인데요. 가방 수선의 엄청난 기술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답니다. 한 50년 정도 됩니다. 아버님 때부터 해가지고.
저는 35년 됐습니다. 가죽이 다른 상황. 티 안 나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모아놓은 짜투리 가죽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포를 떠가지고 가방의 무늬와 비슷한 가죽을 골라 표면을 살살 긁어내 알맹이만 따로 모아주고요. 수선할 부분에 하나씩 붙여주는데요. 워낙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인데도 3시간가량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천연질은 수출 써줘야 가죽에 손상이 안 가기 때문에 수출 사용해줍니다. 수채 전분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가방을 위한 팩을 만들어주고요. 작업을 한 부분에 발라준 후 2시간을 기다리는데요. 수치 뭉쳐 더 얼룩덜룩해진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나요? 방금 손 주인장에게 걱정은 사치. 살살 닦아주니 깔끔하게 새 가방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디가 수선한 부분인지 감쪽 같네요. 이렇게 배운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좋은 염색제나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좀 많이 비쌌기 때문에 천연제를 많이 사용해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 의뢰 들어온 가방은 곰팡이가 잔뜩 핀 상태인데요. 알골라순을 해서 곰팡이 다 제거하고 나서 다시 복원을 할 겁니다. 완벽하게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체를 해 세세한 부분까지 다 닦아줘야 한다는데요. 액체의 정체는 뭐죠? 증류수입니다. 가방 표면을 증류수로 꼼꼼하게 닦아주는데요. 벌써 가방이 깨끗해진 모습이죠. 곰팡이균이 닦았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안쪽으로 좀 침투가 돼 있어요. 혹시라도 남아있을 곰팡이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한 주인장의 노하우, 바로 고량주인데요. 고량주를 뿌려 소독을 해주고요. 불까지 붙여줍니다. 근데 가죽이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안 타나요? 반들반들한 거 보이시나요? 윤기가 흐르는 게 다시 새 가방이 됐네요. 기존 모양대로 다시 복원해주면 가방 수선 완료! 작업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지만 가방에 담긴 사람들의 사연을 접할 때면 다시 힘을 내게 된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추억까지 복원해줄 수 있는 수선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더 오래 노포를 지켜주세요. 젊음과 공연의 상징 대학로. 작년에만 무려 1000여 건의 공연이 이곳에서 열렸죠. 오늘도 매표소 앞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그런데 멈칫 가격대가 좀 망설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살짝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새 훌쩍 뛰어버린 표값에 티켓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죠. 연극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또 연기까지 전공한다는 둘은 공연 보는 걸 좋아하는 대학 새내기입니다. 콘서트 마지막 느낌이야. 콘서트 이것도 가서 봤어. 와 이거 어떠냐? 이거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한 분이 하시잖아 배우가. 좋아하는 만큼 자주 보고 싶지만 걸리는 게 있다고요. 4만 원이면 너무 비싼데? 응. 아니 4만 원이면 마라탕 3그릇에 버블티야. 진짜. 몇 번의 외식과 맞먹는 값이지만 그래도 놓칠 수 없다는 두 사람. 재밌을 것 같아요. 선택한 연극은 2호선 세입자인데요. 실감나는 연기와 풍성한 볼거리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올 시간. 자주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덜고 문화생활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마련한 청년 문화 패스. 문화 새싹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추천하고 관람 기회까지 준다고요. 서울 청년 문화 패스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2004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 관람에 사용하실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문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좋은 작품들 많이 추천해 드릴 계획입니다. 서울에 사는 2004년생 중 조건에 맞는 사람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놓칠 수 없겠죠? 문화생활도 마음껏 즐기면서 풍성한 젊음을 누리길 바랍니다. 올봄은 유독 변덕스럽습니다. 뒤늦은 꽃샘추위가 왔다가 황사가 기승이더니 요란한 비까지 내렸죠. 그런데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으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Washed out by the rain.